한국에는 최근에 보면 그야말로 국민들 사이에 이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걸 거치면서 이제 그나마 감정을 숨겨오거나 자제하던 분위기에서 좌우가 거의 바뀌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민들 간의 대충돌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좌우 간의 충돌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1920년대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 하에서 벌어지던 거리 싸움과 비슷해요. 그때 보면 공산당이 거리에서 연일 무장 집회를 했고, 또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독일 거구, 특히 나치가 중심이 되어서 또 무기를 들고 방망이를 들고 거리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패거리가 서로 마주치면 여러 사람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아마 수천 명의 독일 국민들이 좌우 간의 패거리 싸움에서 죽어나갔어요. 그때는 진짜 보수는 소수였고 노동자 계층 등이 좌파 편을 들고, 그리고 독일의 군인이나 귀족 계층이 이제 우파 편을 들고, 가톨릭 이런 신자 같은 경우에도 우파 편을 들고 이랬죠. 자, 그랬는데 그런 혼란 속에서 결국 포퓰리스트인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 국민이 그렇게 쏠린 것은 이런 혼란 상태에서는 강력한 독일을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인물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도 포퓰리스트 중에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의 결말은 히틀러를 선택했고, 히틀러의 나치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독일이 거의 멸망 지경까지 놓이게 됐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념 전쟁은 전방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비상적으로 좌다우다 느끼는 수준을 넘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의 특징은 친북 성향을 같이 띠고 있고 반일, 반미 성향을 같이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는 북한과 같은 그런 존재가 없었지요. 그런데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의 영향을 70년대부터 받아오다가 이것이 이제 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 그러니까 전대협 한 총련을 거치면서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직업, 친북, 좌파 투쟁가들을 사회 곳곳에 풀어놨고, 이제 그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이제 국회의 주류가 됐어요. 민주당이나 군소야당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각종 사회, 노동계, 농업계에 이제 꼭대기에서 다 장악을 했고, 문화계도 장악했고, 언론계도 장악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계엄 사태 이후의 언론 보도를 보면 얼마나 언론들이 자발적으로 친북 좌파 편을 들고 있는가. 그것은 철저한 친북 좌파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리 집회를 갖다가 주동하고 있는 촛불 행동, 비상회의 같은 그런 단체들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친북 좌파 정권을 세워야 그 사람들도 돈이 생기고 한자리도 하러 가고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북 좌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리품으로 장악해서 나눠 먹는 부분에 이제 몇 번을 했잖아요. DJ 때, 그리고 노무현 때, 그리고 문재인 때.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짜릿한 맛을 잊지 못하고 보수 정권이 유지되는 부분을 그냥 참고 5년을 견디지 못하고 박근혜는 4년도 안 돼서, 윤석열은 3년도 안 돼서 탄핵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계엄을 하지 않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부터 1년을 더 버텼을까? 매우 회의적인 상황이었고, 아마 본인도 버티다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자신의 논리를 갖다가 나름 다듬어야 이념으로서 가치가 있을 거니까, 과거에 80년대 때는 신식민지 이론이라고 해서 과거에 미국과 쿠바의 관계, 그 미국의 식민지 주변부로서 미국의 착취 수탈을 당했다, 그런 것들을 말해왔고, 또 해방 신학을 말해왔고, 또 국가 주도로 독점 자본주의를 갖다가 구축해 가면서 기득권 계급과 수탈되는
민중계급으로 나누어진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념으로서 가치체계에 좀 지식인들 아니고는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80년대 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그 복잡한 이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가 간단하게 말해야 운동이 잘 퍼지겠다고 해서 품성이고 수령에 대한 충성 이것만 강조했지요. 자, 그런데 좌파의 뿌리가 이제 20대 때 좌파였다가 이제 6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한국에서 좌파도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원에 대해서는 1948년 대한민국이 출범한 때가 아니라 1920년에 임시정부가 상해에 만들어졌을 때로 가야 되고 한국 현대 정부의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임시정부에서 좌파들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은 임시정부부터 시작한다.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원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북한을 합리화하기 위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25 전쟁을 갖다가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동서냉전 상황에서 벌어진 대리전쟁이라고 합니다. 소련과 중공이 북한을 꼬드겨가지고 발생한 전쟁이 아니라 동서냉전 속에서 소련을 대신해서 북한이 그리고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이 싸웠고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중공군 또 소련 공군과 싸웠다. 북한군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군은 1948년부터 50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6.25 전쟁 발발 때까지 한국에는 수십 명의 고문단 정도 빼고는 다 철수했고 미국의 국무차관 에지슨 라인에서 남한을 제외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한국이 미국을 대리인이 돼가지고 북한과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냉전의 대리전이라는 부분은 민족 간에 엄청난 살상을 일으키도록 원인을 촉발했던 북한의 남침이라는 거. 그걸 갖다가 소련이 무기를 대주고 중공군을 투입한 사실을 희석시키고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고 수십만 명이 죽고 또 엄청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죽고 또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그걸 갖다가 그야말로 동서 이념 전쟁의 대리전이었다라고 말하면 북한이 남침한 책임을 희석시키고자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6.25 때 우리가 미군과 유엔군을 이렇게 참전하게 해서 겨우 6.25 이전 상태로 이렇게 복원시키는 역할 그리고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한국이 미국의 안정적인 안보 지원하에 급속 고도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독재, 부패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과 역할이 이제 재부각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그야말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저변을 넓혀온 그분이 아니었다면 6.25 때 우리는 벌써 끝장을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6.25 이후에라도 북한에 재남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폄하하고 과거 민주당이 세워놓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정권이 뺏겨서 경제가 조금 이렇게 성장한 부분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독재를 통해서 인권 탄압이 지속되었고 민주주의가 그 희생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에 여전히 놓여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60년대 초반 영화나 50년대 영화를 한번 보면 그때 서울 꼬라지가 그야말로 빈민총각 같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더 후퇴해버렸죠. 그래서 6.25 직후 한 10년은요, 한국이 일제시대보다 더 경제가 후퇴해버리고 한국의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본이나 미국의 차관을 받아와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한전, 농협 등을 만들면서 이 나라의 기본 체계를 세웠죠.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과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의 공이 과를 훨씬 능가한다. 저는 공구 과 10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경제가 성장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경제 성장을 시켜서 한국에 중산층이 생기고 상당한 대학생이 생기면서 11.6으로 불행한 과거를 끝을 보게 됐죠.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도요,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후속으로 경제 개발에 큰 업적을 이루었고, 실제로 그 시대가 한국 경제가 최대치에 올랐고, 그 이후에 문민 정권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전두환, 노태우는 완전히 군부 쿠데타를 한 독재자, 이렇게 하면서 깜빵까지 가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서 좌파들이 87년 민주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모든 시대는 자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순간이다 했는데, 북한식 민주주의의 결과가, 친북 좌파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결과가 서구식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결국 친북, 그리고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된 그야말로 국가를 망치는 친북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걸 친북 좌파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극명하게 사고방식이 역사부터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해석하는데 달라져서 서로 말이 안 통할 지경까지 왔고, 이런 것들이 속으로 골마 터졌어요. 가정에도 보면 친북 좌파의 편을 드는 딸아들, 그리고 보수의 전통을 갖다가 믿는 부친, 이렇게 가정에서도 엉망진창이 됐고, 또 동서간에 이제 결혼해서 온 가족과 아닌 부모 사이에 대립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친구들도 다 그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는 서로 결혼도 안 한다 하지만, 한국은 솔직히 진작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그 속에서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기만 하다가 이번에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좌우 이념 전쟁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래서 친북 좌파가 그동안에 자기들이 양심 세력이고 그야말로 역사의 정통 세력이라고 떠들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자기들이라고 일종의 거짓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을 갖다가 거기에 속아 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끝을 보더라도 이 이념 전쟁이 분명히 정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감당 불가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